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과 사례 분석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2024학년도에 학생부 기재 방법이 변경되어지면서 가장 중요성이 부각되는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바로 뭐냐면 학생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파트라는 얘기죠. 교과목의 학습 내용들을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전부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가 되어지다 보니까 자칫 셀프 학생부라는 인상을 가장 많이 주는 파트가 바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인 것은 맞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기재하고 작성하느냐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 써야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개입이 많은 파트고 셀프 학생부로 의심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의 주요 항목의 기재 방법에서 2024학년도로 가면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고요. 독서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고 수상교육력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또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당 글자 수가 500자이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큰 파트, 학생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파트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뭐냐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작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성되어지는 현실이다 보니까 셀프 학생부로 의심되어질 수 있는 과도하게 기재가 되어져 있거나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도를 높일 것이냐, 어떻게 객관성을 높일 것이냐, 그러면서 학생의 탐구의 영역과 교과목에 대한 학습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게 바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내용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것인가 하면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관이 되어진 수행평가의 내용들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면 안 되는 항목이 무엇인가,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10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은 첫 번째는 공인화학시험, 두 번째는 교과 비교과 관련 교회 대회나 또는 교회 기관 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회 상이나 또는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다섯 번째는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도서 출간 사실이나 지적세 사건, 특히 특허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특허 사실을 되게 부각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특허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재 금지 사항이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내 대회 참여 사실, 그 성적과 수상 실적,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후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기재 금지 사항은 일체 금지가 되어지고, 아홉 번째는 K모크나 모크, 그 다음에 10번째가 중요해요. 지금 나와 있는 기재 금지 사항은 기재 금지 사항을 기재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예전에는 기재가 금지되어지는 사항들을 기재하게 되어지면 대학에서 여기에 대한 소명 절차 과정을 거치도록 하죠. 근데 소명 절차의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입시가 짧은 입시 기간 동안에 그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어렵고, 또 소명 과정에서 이의 신청이 발생이 되어지면 법적 분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죠. 대학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재 금지 사항이 노출이 되어지면 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입시의 불확실, 입시에서 약간 불리함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하게 되었을 때는 기재 금지 사항은 정확하게 아시고 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기재 항목들은 삭제한 대로 기재가 되어지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하시게 되었을 때 기재 금지 사항은 절대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10번이에요.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10번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실제 여부분에서 기재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10번 내용이 뭐냐면 자율탐구 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소논문 관련 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 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가 금지가 되어진다. 이 얘기죠.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탐구 보고서를 기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탐구 보고서가 자율탐구 형식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나 소논문이에요. 자율탐구 형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나 또는 학교에서의 행사 또는 이런 교과목의 학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어진 수행평가와 같은 과정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탐구한 거죠. 학생 자율탐구. 많은 분들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그게 되게 좋다. 자기주도 학습은 발전 가능성이고 자기주도 학습은 탐구의 기본이며 스스로의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용어는 좋은 말이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혼자 했다, 혼자 공부했다, 혼자 읽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대학 입시의 많은 변화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대입의 공정성 강화예요. 공정성 강화. 그리고 사교육비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 또는 사교육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율탐구, 스스로 공부했다, 혼자 읽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쓸 때 주의할 점은 자율탐구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진 연구보고서나 소논문 관련된 내용들은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으로 기재할 수가 없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가끔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학생부에 탐구보고서를 적을 수 없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탐구보고서를 적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율탐구 형식으로 자율탐구 활동으로 작성이 되어진 탐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보고서가 자율탐구 활동의 형식이 아니라 학교의 행사나 학교의 활동이나 교과목에서 이루어진 수행평가라든가 동아리 활동과 연관이 되어진 내용은 기재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탐구 주제를 과연 어떤 거를 주제를 설정하느냐 막상 내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각 교과목으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게 되어질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단에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블로그로 가시게 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수학과 관련이 되어져서 실제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탐구 주제로 삼았는지를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연결시켜가지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략적으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에서 학생들이 정했었던 탐구 주제를 쭉 보니까 효과적인 암치료 방법, 엑소즘 분석 기술이나 또는 내부 및 샘의 기능을 조절하는 뇌하수체의 기능의 연구와 같은 주제를 삼아서 탐구를 활동을 했고요. 생명과학 2에서 보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심화 학습 및 DNA 에디팅, mRNA 스피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째 보니까 면역 반응에 대한 경로, 19번째 보면 다양한 항생체의 개발과 내성 극복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정해서 탐구 활동을 했고, 자, 또 생명과학 2에서 보니까 퇴행성 뇌 신경질환의 원인과 치료의 방법 또는 에탄올 농도별 황색 포도당 구균에 대한 살균 효과.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
화학적 시냅시스를 통한 작용 기작과 같은 주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탐구의 주제를 설정하게 되어질 때 좀 뭔가 신선한 거,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신선한 거,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 과목의 교과와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고등학교 교과 과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주제를 설정하게 되어지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결국은 뭐냐면 교외 범위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과연 고등학교 학생이 충분히 이 정도의 내용을 섭렵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작성한 것이 학생이 직접 작성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서류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게 되어질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주제인가. 두 번째는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특징,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학업적 배경에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인가.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탐구의 주제를 뭐를 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탐구에서의 노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에 많은 분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율탐구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진 보고서나 소논문은 탐구 보고서의 형식으로 편법적으로 적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꼭 아셔야 되죠. 많은 분들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하게 되어질 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의학,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심화 탐구, 성취와 결과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은 보고서. 나는 보고서를 썼다. 그 보고서가 결국은 소논문은 아니지만 보고서와 같은,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정도의 성취의 결과를 보여줬다는 걸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가지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작성 사례 분석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성할 때 이런 패턴 구조를 가져. 첫 번째처럼 뭐뭐뭐에 흥미를 갖고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이게 너무나 뻔한 패턴 글이거든요. 흥미를 갖고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화학원에서 생명과학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여 진로 관련 과학기사 찾기 활동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기사를 찾아 기존의 크리스퍼 연기 교정 유전자 가위보다 정확성이 더 높은 유전자 가위에 대해 조사하여 학생들 앞에 발표함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첫 번째는 이 내용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내용은 아니에요. 발표함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로 관련 과학기사 찾기 활동이라는 테마가 마치 학급 내에서 또는 교과목에서 공통적인 활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포장을 한 거죠. 실제로는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 학생들 각자 너희 진로에 맞게끔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발표해라. 그럼 내가 학생부에 적어주겠다. 이런 내용의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로 관련 과학기술 찾기 활동이라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자율활동과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글서술의 내용을 보면 찾기 활동에서 기사를 찾아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글서술 과정에서 학생의 노력의 과정, 학생의 성취, 학생의 탐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조금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2024학년도로 가면서 왜 바뀌어야 되냐면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돼요. 자, 자기소개서는 원래 1번, 2번, 3번 항목이 있었죠? 1번 항목이 글자 수가 몇 자죠? 1500자. 그 1500자 안에서 쓰는 게 바로 뭐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고등학교에서 활동 내용을 두 가지 쓰도록 되어져 있죠. 1번 문항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1번 문항에서 뭘 쓰는 거냐면 학습 경험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경험이니까 보통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내가 의대와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에서 또는 학교에서 자유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내용들을 기재하는 파트가 바로 1번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2번 문항에 나와 있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고 3번 문항에 나와 있는 것은 대학마다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보통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을 쓰도록 하는 게 3번이잖아요. 근데 1번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그 1번 내용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습에 기울인 노력,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교내 활동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노력의 과정, 탐구의 과정, 어떤 준비와 어떤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취의 결과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준 항목이 바로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가 없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 성취의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성취 결과를 이루었는지를 꼭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각 교과목에서의 학생의 학습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교과목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적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반에는 학습의 어려움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며 학습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의 학습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지만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 500자의 글자 내에서 이런 학습의 태도들을 나열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성취 결과의 과정에 대한 서술이 불가능해요. 학생의 노력, 학생의 탐구 과정 또는 탐구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학생의 학업적 태도에 대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게 좋다. 기재 않는 게 좋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또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나 한의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각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 3, 4등 하시는 분들이고 내신 성적이 대부분 다 1등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나열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과목들이 화학, 수학, 영어, 문학, 한국사로 가면 모든 항목의 500자 내에서 앞부분이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달라지는 2024학년도의 학생부의 기재 방법에서 세부능력 특기사항 중 특히 학생의 학업적 태도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은 기재를 간단히 하거나 삭제하고 주로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한다. 학업적 탐구, 노력의 과정, 성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흥미를 갖고 조사해 발표하였다. 이러한 패턴으로 글을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패턴 구조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생명과학 2입니다. 이 학생의 내용을 보니까 의학과 감염 질환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생명과학의 역사 단원에서 멀리스의 PCR의 기법의 역사와 의의에 대해서 학습한 후 현재 감염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PCR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러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의 기재사항이 아니죠. 기재금지사항. 학생부의 기재금지사항은 뭐였었냐 하면 학생 자율탐구를 어떻게 탐구 보고서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금지사항이었는데 여기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은 관심이 있다, 학습했다, 학습한 내용을 발표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발표함이라는 용어가 굳이 보고서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발표함이라는 용어만으로도 충분히 보고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발표 내용에 대한 제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학 1에서 학생이 썼었던 내용을 보니까 의문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함. 자, 인공 충전재로 쓰이는 대표적인 합성 섬유인 신슐레이트, 웰론, 프리마, 로프트의 보온성, 탄력, 물에 젖었을 때의 강도 및 친환경 소재로서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고서를 썼죠. 근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보고서라는 거를 만약에 작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출처가 반드시 중요한데 뭐가 안 된다고 얘기했죠? 학생 자율활동은 탐구보고서 형식으로 기재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보고서의 출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출처가 없어요. 출처가. 그리고 앞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화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파악 능력이 뛰어나고 의문이 생겼을 때 창의적으로 고민하여 필요한 요소를 재구조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인공 충족제로 인해 사용되어지는 합성 섬유에 흥미를 느끼어 이를 주제로 화학신문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흥미를 느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학생 자율탐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재금지 사항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발표가 아니라 보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출처나 동기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 출처와 동기는 첫 번째는 학교 행사 또는 학교 활동, 두 번째는 교과목의 학습에서 출처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에서 출처를 반드시 삼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학교 행사나 교과목이나 동아리 활동의 출처가 시작이 되고 이 출처를 통해서 탐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세특을 쓰게 되어질 때 뭐를 강조하냐? 성취 결과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것도 지금 보면은 성취 결과를 강조하는 거죠. 나 보고서 썼다. 나 보고서 썼다. 이거를 강조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고서를 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썼냐? 이게 왜 썼냐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처와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의 중요성은 이 탐구 보고서가 훌륭하다, 뛰어나다, 잘 썼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작성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있어야 돼요. 또 탐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돼요. 또 이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500자라는 글자 안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 있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의 학습의 태도나 학습 과정에 대한 서술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글자 수를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쓰게 되어질 때 특히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학습의 태도, 학생의 학습에서의 태도나 자세나 삭제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중심으로 쓴다? 보고서를 만약에 이용한다면 반드시 출처나 동기가 학교 행사나 학교 활동이나 교과목 학습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출처가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보고서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탐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뭐 잘 썼다, 어떤 사례가 못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이제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저런 말씀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많은 분들은 스스로 했다 또는 자율 탐구를 했다 궁금해서 했다 알아보고 싶어서 했다 되게 좋은 말 아니야? 그거 다 자율 탐구고 막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학습 자세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니까 열정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건 다 자율 탐구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율 탐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탐구 보고서로 기재할 수가 없다라고 기재 금지 사항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탐구하여 이런 말은 결국은 학생부가 결국 자율 탐구 중심으로 셀프 기재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자, 네 번째 내용을 보면 생명과학 2에서 뭐라고 썼냐면 유전자 발현에 관한 수업 후 유전자 발현 조절을 하는 mRNA와 암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찾아본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의 입력 불가 항목의 10번째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자율 탐구 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소논문 관련 사항은 일체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 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가 금지가 되어진다. 기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기재하면 안 되는데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편법적인 건지 아닌 건지 이거를 소명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렵죠. 그러면 결국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류평가의 과정에서 기재 금지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허위 기재라고 생각하는 부분, 과다 기재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 셀프 학생비라고 생각되어지는 파트는 감점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럼 감점 처리가 된 걸 학생인 학부모니 할 방법이 없죠? 자연히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떨어지면 대학에서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말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은 내가 왜 떨어지는지도 몰라. 하지만 대학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학생부가 과다 기재되어져 있거나 과다 기재되어 있거나 허위 기재되어져 있거나 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율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탐구 보고서에 대한 이렇게 감점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주의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보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가 뭐에 흥미를 갖고 조사하여 어떠한 내용이 발표하였다. 그리고 발표하였다 할 때 발표 내용을 정확하게 제목을 명시하게 되어지면 탐구 보고서와 같은 효과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그걸 탐구 보고서를 꼭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탐구 보고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출처나 동기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고, 또 탐구 보고서의 탐구 과정과 탐구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서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이렇게 써있어요. 공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수학 2에서 보니까 미분과 적분을 공부한 후 실생활과 연관성을 찾는 과정에서 3D 프린터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함. 이러면 보고서를 작성한 동기가 이유가 뭐야? 그냥 공부하다가 작성했어?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니까 보고서에서 실제로 물체를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의 원리가 적분으로 이루어짐을 이해함. 3D 프린터는 물체를 쌓기 전에 무작정 쌓을 수 없으니 오히려 쪼개어서 분석한 뒤 다시 쌓는 작업을 실행한다고 미적분과의 관련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평소 수학적 개념을 먼저 확실히 잡고 이해한 후 문제를 풀어보며 공부하는 학생으로 다양한 수학적인 원리도 쉽게 이해하였다 라고 되어지는데, 뒷부분의 내용은 조금 잘 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탐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보고서 썼다, 그리고 그 뒤에 추가적인 설명 없이 보고서만을 나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잘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말씀을 드린 건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관심을 갖고 보고 쓰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쓰면 안 되고, 학교 활동, 학교 행사에서 뭔가를 배우거나 듣거나 강연을 듣고 학습을 하겠죠. 그 학습을 통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겨서 탐구 주제를 정하고, 탐구 주제를 정하고 난 다음에 탐구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화학원에서 보니까 자신이 깊게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도서와 학술 자료들을 찾아보며 공부하는 열정을 지닌 학생으로 우수한 학습 능력을 지녔다. 여기까지 쓰면은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이 말, 어떤 말?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학습하고 학술 자료들을 찾아주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이 말은 좋은 말인데, 이게 탐구 보고서로 연결을 딱 되면 바로 무슨 말이 되냐?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허위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자 구조에 대해서 학습한 후 항암 화학 요법 중 1세대 항암제의 원리 및 분자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심화 탐구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에서 사실은 이렇게 탐구 보고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탐구 보고서를 사용하는데 이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찾아보면서 결국 보고서를 썼다가 되어지면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학생 자율 탐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썼다? 그럼 반드시 보고서의 출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목 학습의 주제 탐구 프로젝트에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생명과학 원 내용을 보니까 항상성과 몸의 조절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수학 및 화학 및 수학 교과 학습 내용과 융합하여 학교 자율 과정의 주제 탐구 프로젝트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항체 최적 반응 환경 분석이라는 주제로 탐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과정을 다 밟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을 밟았고 지금 7번째 보는 내용이 사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탐구 보고서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패턴 구조, 우리가 모델링으로 삼아야 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항상성과 몸의 조절 단원에서니까 교과목 학습이죠. 교과목 학습이 출처가 되어졌고 그 교과목 학습 출처에서 수학교과 학습 내용과 융합하여 학교 자율탐구 프로젝트로 연결이 된 거죠. 결국 교과목 학습이 두 번째 프로젝트로 연결이 됐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것이 결국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글쓰기의 패턴이 가장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패턴 구조다. 물론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수학 교과 학습 내용과 융합하여 학교 자율과정의 주제 탐구 프로젝트라는 말도 엄밀히 따지면 결국 학생 자율탐구일 거예요.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학생 자율탐구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목의 학습단원, 그 교과목 학습단원에서 다시 수학교과 학습 내용과 융합하여 학교 자율탐구, 주제탐구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글 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쓰게 되어질 때 7번의 사례들을 조금 더 답습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라고 썼는지 봤더니까 항체의 구조와 형성 과정을 조사하면서 항체가 항원 특이성을 가지고 한 가지 종류의 항체에만 결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고 항체 항원 친화성을 알아보기 위해 친화적 상수에 대한 식을 세우고 이를 스케차트 플롯 그래프로 정리하였다라고 했으면 사실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매우 잘 썼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탐구의 과정,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7번의 글 쓰는 방법들은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내용은 뭐라고 썼냐면 흥미를 느껴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수학인데 보니까 수학 주제 탐구 활동에서 생물의 먹이관계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흥미를 느껴 함수 관계로 표현한 토끼와 코요테의 개체수 순환 관계를 주제로 설정하여 활동하고 추가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출처는 뭐가 출처냐면 수학 주제 탐구 활동에서 생명의 먹이 관계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처는 중요한데 그 뒤에 흥미를 느껴 보고서를 제출했으니까 이 보고서의 개념이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학생 혼자 한 보고서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탐구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수학 주제 탐구 발표에서 뭐뭐뭐를 배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별과제, 조별발표 이런 내용의 테마를 사용하면 훨씬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9번째는 논문을 찾아 보고서를 작성함. 자, 수학과제 탐구에서 뭐라고 썼냐면 DNA에 적용이 되어지는 매듭 이론에 관한 연구로 논문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함. 이 학생이 쓴 거는 조금 과감하죠. 사실은 보고서라는 용어를 쓴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보고서는 썼는데 사실 보고서 작성의 출처나 이유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지 않은 데다가 더군다나 기재 금시사항이라고 하는 논문의 형식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사실은 서류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이나 대학의 입장에서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국내 논문 자료가 많지 않기에
해외 논문, 도서를 찾아 열정을 보이고 수학에서 매듭의 분류, DNA 복제와 매듭 이론을 탐구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자, 국내에 논문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 논문을 탐구했다. 이런 말들은 학생이 탐구 정신이 뛰어나구나. 뭔가를 학습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국내 논문 다 뒤지고 국내 논문이 없으니까 해외 논문까지 막 뒤져가면서 탐구를 해가지고 탐구 역량을 높였다. 아, 되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훌륭하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생활기록부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의 탐구 역량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대입의 공정성 강화이고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이기 때문에 신뢰되지 못하는 부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 논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교과 범위 밖의 활동이잖아요. 교과 범위 밖 활동.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범위 활동이 너무 과도하게 강조가 되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내 논문이나 해외 논문이나 논문의 형식이라는 말인데 지금 짧은 글 안에서도 논문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해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는 기사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것도 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쓸 때 궁금해서 기사를 보고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또는 스스로 이런 말들은 결국은 학생 자율 탐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곳이에요. 인정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 학생이 쓴 내용을 봤더니 화학2에서 활성산소가 세포와 DNA를 파괴하고 촉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이러면 이 기사라는 것은 교과 범위 밖이죠. 교과 범위 밖. 학교 활동이거나 학교의 교과 범위나 동아리 활동의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학교 범위 밖이에요. 어떤 원리인지 언제 생성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활성산소와 관련한 연계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작성법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서 기재금지 사항들을 대부분의 분들은 다 잘 지키고 계세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공인화학 성적 학생부에 기재하시는 분들 없죠, 요즘에. 자,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 비교과 관련된 교회 대회나 교회 수상이나 교회 대회 참여나 모의고사나 전공연합 평가 성적에 대해서 기재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6번 가끔 어떤 분들이 특허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허를 쓰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또 교내 대회 참여 사실만 상 받은 게 아니라 참여했다. 이런 것도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건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잘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부능력의 특기사항과 관련에 대해서 기재 금지 사항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많은 분들이 지키지 못하는 부분. 나는 뭔가 성취나 결과를 강조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학교에서 그와 관련된 활동이나 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나는 활동하고 싶고 의대를 가고 싶고 내신 성적은 되는데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학업적 배경이 다양한 학업적 배경과 활동들을 전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의학적 탐구의 역량을 적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재하게 되어질 때 이런 자율 탐구 형식으로 뭐를 쓴다? 탐구 보고서를 쓴다. 자율 탐구 활동으로 작성한 연구 보고서나 소문 관련 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 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가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 기재 금지인데 난 기재했어. 어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합격을 하면 불합격한 이유를 대학에서 통보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사항을 위반하시게 되어지면 결국 대입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으시는 게 좋냐? 첫 번째는 보고서라는 말보다는 발표라는 말이 되게 좋다. 발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흥미를 갖고 무엇을 조사하여 무엇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럴 때 발표의 주제나 제목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기재해주고 그리고 발표 내용이나 탐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보고서 못지않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보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보고서를 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왜 쓰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처나 근거가. 그 출처 근거는 반드시 어디에 나와야 된다? 학교 행사, 학교 활동, 교과목의 학습 과정, 또는 동아리 탐구 과정에서 출처를 삼아서 글을 쓰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썼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서의 내용이 뭔지, 탐구의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를 통해서 어떤 진로의 계획을 삼고 있는지, 이걸 써주는 게 좋고, 이걸 쓸 때는 글자 수가 500자로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분의 혐의 특기사항이라는 것은 500자 내에 학생의 교과목 학습의 태도와 자세, 그 다음에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성취도를 적기도 되어져 있는데, 학생의 학습의 태도와 자세를 기재하게 되면 결국은 500자 내에 과정서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과정서술이.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가 페이지된 상황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다섯은 학습의 성취의 과정서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적거나 없이 학습의 성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10가지의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요거를 정주화면으로 세워놓으시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기재하고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꼭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실은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쓰는 거죠. 학생이 쓰는 건 아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이 기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담임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협업이. 마치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쓸 수 없는 거고 선생님이 쓰는 거니까 너네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학생부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대학 입시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협업을 해야 되고, 이 가운데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대충 적으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학생과 학부모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력별 기재 항목, 또 항목에서 어떻게 기재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아시고 대비하시면 더 좋은 학교생활기록부, 또 합격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대상으로 해서 학생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하이프리뷰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서 계속해서 학생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